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증법에 대한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식의 기초라는 책에 이어서 이 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을 지은 조지 노백은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고 이 책은 194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변증법에 대해서 정반합이나 양질 전환이라던가 부정의 부정 이런 것들은 대충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런 식상한 내용들 말고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자에게 논리학의 실용적인 의미는 일단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적인 귀결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해야 하는 일,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국제 자본주의를 침식해 들어가는 것은 현대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그것의 물적 토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에 있다. 그리고 그 논리적 설명은 모든 것은 자체 내의 대립물의 모순 때문에 변하며 본질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의 질적인 도약을 거쳐서 이전의 조직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조직구조가 자신의 우월한 힘을 입증할 때까지 변화는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변증법의 법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은 1940년대니까요. 시대를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핵심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학을 적용시켜서 생각을 했구나. 그런 예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증법은 역설적이게도 변증법을 남용했던 독재자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 30년 동안 스탈린을 우상화했던 그의 사도들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허세와 죄상을 폭로하게 이른 것이다. 역시 변증법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다음 단계에서 흐르시초프의 경향도 변증법의 채찍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변증법을 통해서 앞일을 예상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증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랬는지,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에 쓰는 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증법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유에 대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연 세계 혹은 현실 세계와 사유 과정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실 세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논리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학 분야에서 커다란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형식 논리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증법입니다. 여기서 변증법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흔적이 보입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고 제대로 정리한 것은 헤겔에 이르러서였다고 보고 있죠.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론적인 변증법이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변증법은 유물론적인 변증법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설명은 헤겔의 관념론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전의 시대는 형식 논리학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논리학은 정적인 세계에 좀 더 잘 들어맞는 논리학이었습니다. 일단 형식 논리학의 세 가지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동일률입니다. 동일률은 A는 A이다 라는 것. 그래서 A는 항상 A이기 때문에 넌 A가 아니죠. 그래서 이 모순율은 동일률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설명에 따르자면 모순율은 동일률의 부정적인 정식화이다. 그리고 이 동일률과 모순율에 따라서 사물의 경계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넘을 수 없는 경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배중률이 도출이 됩니다. A는 A이거나 넌 A입니다. A와 넌 A에 동시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연세계 혹은 현실에 대한 과학과 이 사고에 관한 과학, 논리학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이 자연세계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시간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0년 전에 나는 나이기는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나이죠. 시간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존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도 진화를 하고 사회도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모든 사물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에서는 A는 A이면서 A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파운드의 설탕은 그 순간 동안에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순간이란 순수한 수학적 추상, 즉 영의 시간이란 말인가?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시간은 존재의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A는 A와 동일하다는 공리는 사물이 변하지 않는다면, 즉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99.9999%일 때 사실 100%라고 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오차는 무시해야 뭔가를 지칭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들이 다 동일성에 기반해서 우뚝 솟아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하려면은 단순한 지칭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동일률에 기반한 형식 논리학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빠른 곳에서는 오차의 범위가 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동일성에 묶여있는 정신을 어느 정도 풀어놔야겠죠.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식 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을 모두 포함한 우리의 사유방식은 우리 이성이 독단적으로 꾸며낸 구성물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 그 자체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상호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논지를 따르자면 결국 형식 논리학이나 변증법이나 현실 세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느 현실 세계에서는 형식 논리학만으로 충분한 분야가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변증법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변증법으로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 또 새로운 변증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사고의 도구를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의 표현으로는 신을 닮은 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으로는 교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헤겔을 설명하자면은 나폴레옹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나폴레옹이 헤겔보다 한 살 형이고 10년 먼저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리학이라는 것이 현실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헤겔의 논리학이 기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가 프랑스 혁명의 시기였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활약하던 시대에 그런 배경을 빼놓고는 헤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안정화된 이 변화가 없는 정적인 봉건제 시대가 아니라 변화의 시기였고 혁명의 시기니까 기존의 정적인 형식 논리학으로는 현실을 분석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변화를 허용하는 논리학, 변증법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생활과 노동 상황의 근본적 변화들은 인간 사고의 관습에도 철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과 과학 분야의 새로운 사고방식은 차츰 더 발전된 논리 형태와 새롭게 축적된 지식의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더 우월한 이론을 요구했다. 그래서 헤겔의 시대는 나폴레옹의 시대였고 변화하는 현실을 머릿속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현실이 먼저 변했고 변화된 사고는 나중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겔의 법철학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의 날개를 편다. 철학이란 결국 현상이 벌어진 뒤에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자신의 철학을 조금은 모순적으로 전개를 시킵니다. 다시 정신의 우선성, 절대정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된 변증법이다라고 마르크스가 비판하면서 유물론적으로 변증법을 전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먼저 변했고 그 다음에 정신이 나중에 바뀌었다. 혹은 물질은 그냥 정신의 외화일 뿐이다 라는 이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헤겔이 변증법의 원리로 보고 있었던 것들은 마르크스도 인정하고 또 그 근본적인 원리는 이어받게 됩니다. 헤겔은 어떤 사물은 그것의 대립물을 통해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임금 노동자의 본질은 노동자와 사회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자본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트로츠키주의는 그 대립물인 스탈린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형식 논리학에서는 A는 A일 뿐입니다. 그래서 A를 잘 살펴봄으로써 그 A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변증법에서는 A는 B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를 통해서 A를 더 잘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A 안에 대립물인 B가 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어떤 모순을 통해서 또 다른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링의 동료들은 그가 충동적으로 내놓는 이론에 익숙해져 있었다. 심지어 그런 이론을 소중히 여기기까지 했다. 폴링 모형의 내부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 제안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왜 옳을 수 없는지를 추론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메커니즘, 즉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음을 종종 알아차렸다. 저자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적용하는 사례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특유한 본질을 그것이 탄생시킨 사회 형태인 사회주의뿐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온 사회체제인 봉건제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어느 한 가지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서 자라났는지 현재는 무엇의 일부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헤겔의 변증법이 추구하는 혁명이란 정신세계에서의 혁명이며
절대정신에 의한 필연적인 혁명이죠. 물질적인 여건들에 근거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과의 차이겠습니다. 헤겔은 혁명을 인간의 사고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 인간의 의식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술했다. 헤겔에게 혁명이란 인간의 개념적 관계의 변형을 포함한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이나 관념에 속하는 사건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자. 그러면 헤겔은 각각의 관념체계에 포함된 모순된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충돌과 해소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 유물론자들은 관념세계의 혁명적 발전은 선행하는 물질세계의 붕괴나 전복의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관념적인 측면에서 헤겔이 변증법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산물이고 헤겔이 처해 있었던 그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 독일의 후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려할 때 독일의 지식인들이 프랑스적인 것들을 정신적으로 사유하고 지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겔은 그 흐름 위에 우뚝 선 것이고 그만의 방식으로 관념세계의 혁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독일의 후진적 사회 상황 때문에 독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운동과 그 사상적 반영은 완전히 다르게 발전했고 다른 결과를 낳았다. 헤겔이 성장하던 19세기 초반에 독일의 부르주아지는 산업과 정치에서 진정한 혁명을 시작하거나 완성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이러한 더 물질적인 영역에서 빠져나온 에너지는 철학으로 흘러들어가서 훨씬 더 풍부해졌고 거기에서 집중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발견했다. 그래서 예전에 살펴본 낭만주의의 뿌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치에 들어있던 원리들은 보편적 이성, 질서, 정의의 원리들이었으며 그런 것들은 낭만주의 운동과 통상 결부되곤 하는 독특성의 감각, 심원한 감정적 내성, 산물들의 차이에 관한 감각, 즉 유사성보다 차이성에 관한 감각과는 전혀 연결되는 바가 없었다. 독일의 전반적인 정서는 낭만주의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랑스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적인 것을 열렬히 지향하는 독일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프랑스적인 것에 대한 동경과 거부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이론에서는 더 완전하게 발전시켰다. 역시 헤겔의 법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현실적인 것은 모두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모두 현실적이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치죠.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나 헤겔의 설명은 어떤 비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있는데 즉 경제위기, 제국주의 전쟁, 내전, 파시즘 이런 것들이 교양 없는 뿌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정신에는 비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필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실적일 뿐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본주의의 내적 성격과 발작적인 운동을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고도로 비합리적인 사회관계의 체계들에 대한 합리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죠. 다만 그 콩이 썩은 콩이라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썩은 콩이 나온 것을 헤겔의 철학이 정당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존재하는 것은 다 현실적인 것이고 합리적이며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모든 사물들, 모든 체제들, 모든 어떤 보수적인 것들도 다 긍정적인 대상으로 다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쪽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에는 또 다른 반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반쪽은 모든 것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동시에 모든 것들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의 산물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것의 존재 이유, 근거들을 잃어갑니다. 모든 그 시대의 이성, 필연성, 합리성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시대에는 비이성적인 것, 우연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헤겔의 전체 논리 구조는 동일성, 통일성, 대립물의 상호 침투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사물은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기도 하다. A는 A와 동일할 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non-A와도 같다. 헤겔이 했던 것처럼 A는 A일 뿐 아니라 non-A이기도 하다는 체계와도 미중 위의 획기적인 것이었다. 헤겔은 이러한 동일률과 대립물의 상호 침투를 그의 논리학의 변증법적 체계의 기초로 삼았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부르주아 혁명을 긍정적으로 봤었죠. 그것은 존재하는 동시에 곧 사라질 운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물을 바라보는 참된 견해는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서 처음부터 자체 내의 죽음의 맹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한자는 그 자체 내부에서 모순과 갈등을 일으켜 그 자신의 소멸을 낳는다는 것이다. 투자와 관련된 책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공은 그 안에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고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신념을 오랫동안 간직해왔고 부실 채권과 부실 기업 투자에 몸담아왔던 29년 동안 그것은 더욱 견고해졌다. 찰리 먼거의 전기 작가이자 글렌에어의 CEO이고 우수한 항공우주 부품 생산업자인 피터 코프먼은 다음과 같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작용을 설명한다. 모든 시스템은 최대 효율을 향해 성장하면서 최후의 쇠퇴와 종말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모순과 약점을 함께 발전시킬 것이다. 어느 예측 기법이든 한계가 있다. 효과가 좋은 예측 기법은 인기를 끄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 기법도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잊힌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자 요즘 다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금껏 이야기를 해왔듯이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 자연의 반영물인 사고와 변증법에도 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법은 동시에 법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긍정과 동시에 부정,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이론이 폐기되거나 재해석되듯 사유와 변증법도 변하고 또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이 다른 것입니다. 헤겔이랑 마르크스랑 거의 50살 차이가 나거든요. 세대로 치면은 2세대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각 시대의 사고는 각 시대를 반영한다. 그 시대를 반영하고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영역을 확장하거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뼈대는 그 시대에 발판을 두고 있는 거죠.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외부의 실제라는 것은 사유가 절대 이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유가 외화된 것의 불완전한 모사에 지나지 않는다. 헤겔의 역사 이념은 바로 이 절대 이념의 시전의 역사다. 트로츠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 설명했다. 헤겔은 이데올로기적 환영들을 궁극적인 실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막스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환영들의 운동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물질적 실체의 운동의 반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헤겔에게는 정신이 먼저고 세상은 사유가 불완전하게 외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 막스에게는 물질적인 실체가 먼저입니다. 사유는 나중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전반적인 그 설명의 기조가 물질이 먼저였고 사유가 나중에 왔다인데 이게 바로 막스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질로 변하는 임계점의 바로 그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학을 포함한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변증법이니 논리학이니 하더라도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실제 판단은 결국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현실을 경험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변증법 자체가 구체성을 중요시하기도 하고요. 이 현실이 너저분한 만큼 변증법도 너저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식 논리학의 세계처럼 칼로 베듯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증법을 알아도 현실 세계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약간의 애매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변증법은 많이 언급되거나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모든 사상들을 과거를 바탕으로 보완하거나 부정하거나 극복하는 것이니까요. 알아두면 나중에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변증법에 대한 완전한 정리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살펴본 이 조지 노베에게 새롭게 보는 논리학은 작지만 강력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리 어렵지도 않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